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공개된 애플의 신작 아이폰 15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5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은 동결이 됐고요. 충전 포트에 USB-C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또 밤사이에 1.7%나 하락을 했거든요. 과연 이번 신작, 중국의 제재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전반적인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가격을 홀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테슬라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을 홀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치킨 게임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물론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화웨이 폰이 최신에 좀 나오면서 뭔가 또 중국 내에서 경쟁 구도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경쟁 구도는 안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애플이 가격을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또 거기서 많은 수요자들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홀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장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 가격을 이렇게 홀드 시킨 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다음 모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애플 아이폰 15와 함께 또 연결되는 모델들에 대해서 가격 책정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차차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탈무가 연상됐었던 그동안 좀 말이 많았었던 M자형 노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 베젤이 좀 많이 얇아졌고요. 그리고 애플 사상 가장 가벼운 라인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영상을 좀 봤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USB-C 단자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걸 하자라고 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거 단자 하자마자 바로 환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겼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들어간 칩을 좀 보니까 아이폰 15와 15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A16 바이오 칩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이제 3나노 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A17 칩이 들어가서 프로칩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뭔가 좀 프로 모델에 좀 힘을 줬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아이폰 가격을 홀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이 좀 발생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그나마 좀 낮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한 어떤 가격 조치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가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가격을 홀드한 게 이제 치킨 게임에서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테슬라도 사실 비슷하게 가격을 이제 치킨 게임을 들어가고 나서 오히려 이게 매출 전반적인 어떤 숫자 지키는 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홀드를 함으로써 결국 지금 제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이폰이 얼마나 판매가 될 것이고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리고 점유율이 얼마나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 제가 봤을 때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주가는 좀 밀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공개 결과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작년 기억나십니까? 아이폰 14 시리즈 공개 이후에는 부품주로 또 묶일 수 있는 LG이노텍이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올해는 중국의 아이폰 제재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부품 종목들이 정말 크게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가격이 동결된 신제품을 마주한 시장은 부품주들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인해서 주가는 이미 좀 선반영되면서 급락이 됐습니다. LG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직접적인 아이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또 워낙에 또 안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거의 뭐 분기당으로 봤을 때 거의 최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2분기를 보게 되면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800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2분기 180억 원대로 급감하면서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이제 3분기에 보통 출시가 되다 보니까 성수기가 3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워낙에 좀 바닥을 다졌었던 주가에 대한 부분, 3분기에는 그래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좀 따라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에 주가 수준, 연저점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저는 아이폰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을 좀 찾기는 어렵고 거기서 C타입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티타늄을 도입했다라고 해서 가벼워졌다라는 부분 이미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달았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특별한 차이점을 전 모델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동결됐다라는 부분은 기존 유저들에게는 분명히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부품주들도 이에 따른 판매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3분기, 4분기에는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거래일에서 보면은 관련 부품 종목들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서 상승 여력도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부품주들 이제는 좀 하락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김선영 대표님이 강조해 오셨던 디스플레이 업종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8월 디스플레이 수출이 19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수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며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까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동안 바닥에서 관심 받지 못한 업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를 강조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파운드리든 디램이든 OLED든 LCD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리 반도체 좋아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일 끝판왕으로 사실 디스플레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사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왔던 업종인데 올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자동차를 포함한 OLED 신시장 창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개선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BOE의 매출이 삼성을 제쳤다라고 하는데 삼성을 제쳤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하반기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디스플레이 수출이 16억 8천만 달러 감소폭이 크게 둔화가 됨과 동시에 8월 달에는 19억 1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일단 이걸 따져보니까 2022년 1월 달 이후에 OLED 수출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발표했고요. 이건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대형화의 영향으로 하반기 OLED TV 시장은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62.7%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억 3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BOE가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인데 잘 아시는 대로 스마트폰 시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중국은 LCD입니다. 근데 사실 LCD 외에 도대체 삼성은 중국한테 뺏겨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LCD는 이제 좀 지났죠. 많이 지난 기술이고요. 어차피 지난 기술 제쳐놓고 새로운 기술로 들어간 건 이미 삼성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OLED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또 OLED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들어갈 수는 있고요.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 두 국가 간의 차이가 한 3년 정도 난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더 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기술 격차 엄청나고요. 물론 기술 격차 좀 엄청난다 하더라도 중국이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런 방법 써가지고 기술적 격차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또 수율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OLED 시장이 삼성이 이제 BOE한테 뺏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정말 어려운 더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점유율을 올리는 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은 앞에 이제 판넬이지 않습니까? 그 보실 때마다 되게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 아직까지는 LCD입니다. 그러다 OLED로 바뀌게 되면은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가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길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차지하는 것 어차피 많이 제쳐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굳이 여러분들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사 헤드라인에는 삼성이라고 돼 있어서 삼성전자를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물론 중요한 어떤 부서긴 하지만 이제 업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나온 이슈들은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종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LED 관련주 안에서 현 시점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사실 올 한 해 OLED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1, 2분기 주가 흐름은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디스플레이 쪽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서 앞에서도
아이폰 이야기도 나왔고 뭐 대형 OLED 쪽에 대한 시장 확대 그리고 전장형 OLED 쪽에 대한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차량용 인포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결국은 또 디스플레이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차체 내에서의 이제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점차 더 확대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적극적인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제 OLED에 대한 비중이 이제 2027년에는 38%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AR, IR 같은 증강현실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아이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폴더블이라든지 이제 롤러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그에 대한 또 확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 시스템인데요. 선익 시스템은 이제 소형 OLED 증착기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AR, IR 기계 관련된 증착 장비 공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와의 또 협업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선익 시스템이 좀 올해 2분기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일본 쪽에 대한 증착기 사용을 했었던 부분을 이제 선익 시스템으로 이제 대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LG 디스플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장형 OLED 시장에 대한 확대 전방 산업 이번에 또 벤츠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완성차 업계들은 이제 OLED 시장 쪽에 대한 OLED를 통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점차적인 그 사이즈를 키워나가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기 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익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요. 장비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선익 시스템 바닥은 좀 다졌다라는 인식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러 기대해 봄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주가 추이 여러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뉴스 확인해 보시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벤츠의 시야각 제어 기술,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영화를 봐도 운전석에서는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영화가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신기술을 적용한 패널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납품한 거 최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형차하고 신형차의 구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한다면 방금 이혜선 께서 말씀하신 운전석 바로 옆에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면이 얼마나 많이 그 디스플레이 패널 OLED가 많이 장착됐냐, 이것이 신형과 구형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는 그 패널을 단다면은 SPM이라고 하는데요, 시야각 제어기술인데 제 앞에는 이게 영화가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전혀 운전에 방해받지 않고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겠죠. 어디 쓸 수 있을까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상 회의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사장님이 앞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패널들이 과거 2010년대에는 0.5개가 들어갔답니다. 자동차 2개당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금년에는 대충 한 2개 정도씩 들어간다 그러고요.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도에는 2.3개가 들어가는데 개수는 비슷한데 뭐가 문제냐?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은 보통 11인치, 1인치가 2.5cm거든요. 그러면 26cm 정도의 그 화면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50인치가 들어간답니다. 1m짜리가. 지금 보시는 저 OLED 화면이 운전석 옆에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미래 자동차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벤츠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금년간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다른 외제 승용차에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주가 수준이죠. 여러분, LG 디스플레이 주가 최근에 보셨습니까? 이건 뭐 완전 바닥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13,200원. 굉장히 착한 가격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가격대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놓으면은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는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6거래일 만에 기관에 의미 있는 매수가 유입됐던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 너무 싸다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과연 펀더멘털의 가치가 또 얼마나 주가에 잘 반영이 될지 하반기에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뉴스도 확인해 볼까요? 하락세를 이어가던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올해 2분기 들어서 반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도 낸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상위 업체들의 향후 매출 가이던스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종합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요 부족 현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어려운 시간이 겪어왔었는데 이랬었던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글로벌 낸드 플래시 쪽이죠. 매출이 올 2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BOA가 올해만 해도 209% 오른 엔비디아가 여전히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전망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조사,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이 전분기보다 7.4% 증가한 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단 수요 부진으로 2분기 낸드의 ASP가 전분기보다 10에서 15% 하락하긴 했는데 비트 출하량 자체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9.9%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상위 업체들만 보면 삼성 1위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낸드 매출이 29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 감소했는데 시장 점유율도 당연히 좀 줄어들었겠죠. 33.7%에서 31.1%로 2.6%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전분기 대비 전분기 21.3%에서 19.6%로 떨어졌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게 D램과 비슷한데 1, 2위 떨어지고 그거 그대로 이제 SK하이닉스 3위가 잡아먹었습니다. 17.8%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4위, 5위권에 이제 마이크론도 좀 올랐더라고요. 이제 두 개의 기업 상위 6개 중에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만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이 다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소식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AI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과소평가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종가 대비 44% 추가 상승한 65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한 증권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고요. 이달에 한 8% 정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 엔비디아 또 원래 올라가기만 할 때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와 비슷하게 좀 떨어지기만 해라 내가 사줄게라고 생각하셨던 분 많을 텐데 8% 한 달 정도 조정 받으니까 당연히 또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엔비디아 또 고점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했는데 제가 그날 다음 날 나서 바로 반박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조정을 받아도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제품 나오는 족족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죠. 수요. 그리고 이제 소비입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경기 침체도 안 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회사의 어떤 매출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복잡한 자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회사 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수익 잠재성 요구만 나올 거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예, 최윤범 대표가 이제 회장입니다. 50이 안 됐는데 회장으로 등극했고요. 예전에 등극했었는데 최윤범 회장과 사촌 최정일 씨가 합쳐가지고 한 28억 원 정도의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 고려아연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장영진 회장과 최천걸 회장 그 양가 집안이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을 갖다가 사이좋게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이좋게 경영한다는 건 잡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회사가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체제에서 최윤범 회장이 부회장으로 몇 년 전 이제 등재가 되면서 고려아연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고려아연을 획기적으로 바꾼 이유는 2차 전지라는 엄청난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고려아연이 거기에 강점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체제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윤범 그때는 부회장이었고요. 최윤범 회장이 이제 LG화학, 그다음에 하나그룹,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던 현대차랑 이제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3사랑 다 제휴를 맺어가지고 최윤범 회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윤범 CEO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휴가 체결된 것이고 3사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최윤범 지분이 1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영진 회장 측과 그러니까 최 씨와 장 씨 일가의 공동 경영은 사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영진 회장 일가가 계속 지분을 늘리기도 하면서 또 경영권을 갖다 다시 가져오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최윤범 회장과 사촌의 이제 지분을 갖다 늘리면서 사실 그거에 대한 경영권을 이제 그 분쟁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려아연에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에 현대차랑 제휴를 하면서 니켈을 갖다 황산 니켈을 갖다가 그 제조하는데 그 5천억 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황산 니켈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양극재의 전에는 전구체가 있는데 전구체 앞에는 바로 이제 니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황산 니켈을 제로를 하게 된다는 것은 2차 전지 공급망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 최고의 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제휴를 하면서 현대차랑 협력을 하는데 현대차는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이제 많은 폐배터리를 갖다가 갖게 되는데 폐배터리를 고려아연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원래부터 황산 니켈을 비롯한 이제 원자재 공급의 최고 우위에 더불어서 폐배터리 사업에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2차 전지 시대에 고려아연은 숨겨진 기업이고 고려아연의 주가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겠지만은 매우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구리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면서 하반기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형성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도 여러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6개의 신규 ETF가 상장을 했죠. 그 가운데 눈길을 끈 상품입니다. 바로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도 상장이 됐는데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참 좋지 않은 가운데 인버스 상품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어제 또 일제히 하락을 했거든요. 에코프로가 5% 넘게 빠졌어요. 남인호 소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ETF 매입 금액이 24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더 커지는 상품에 그만큼 돈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품, 버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품엔 두 가지 거품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생기는 거품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내려갈 때 생기는 거품이 있습니다. 지난번 6월, 7월 달에 2차 전지 광풍, 열풍이 불었죠. 그때는 말 그대로 하루에 20% 이상씩 급등한 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2차 전지가 회사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는 뭐냐?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다시 말해서 매도를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니까는 숏스퀴즈,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는 그런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7월 달은 어쨌든 그래도 2차 전지 보유하신 분 굉장히 행복했죠. 좋았죠. 그런데 8월 지나가지고 9월 달, 이번 달 돌아서 어떻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도 수급 동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버스 ETF, 다시 말해서 내려가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는 이런 인버스 ETF가 요즘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동안의 2차 전지는 성장성이라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많이 커버가 됐었는데 이제는 성장성으로만 2차 전지 주가가 유지되긴 어렵다.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수익성, 즉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동안에는 퍼 70배, 80배, 90배 해도 오케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과거 테슬라도 500배, 600배 퍼에서도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됐지만 이제는 정상으로 와야 된다. 즉 시장의 퍼가 14배라면은 거기서 한 2~3배 정도, 예컨대 퍼가 30배 정도 수준에 와야지만이 2차 전지도 다른 기업들과 공통으로 같이 평가받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감히 2차 전지가 지금 저평가입니다, 고평가입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린 대로 자동차랑 포함한다면 20%, 각각 따로 본다면 자동차 10%, 2차 전지 관련주 10%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딱 차지하신다면 아마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계신데 100만 원 정도의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서 최근에 주가 내려갔다고 여러분 손실이 커지냐? 그렇지는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오르고 내림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 즉 그 업종에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반등 조짐을 찾아보기 힘든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나 불과 2달 전만 해도 성장성이 아주 지칠 줄 모르고 주가 고공행진하던 섹터가 또 2차 전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은 건지 아니면은 지속되는 판가 하락 여파에 추가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염정 차장님 그때 출연하셨을 때 판가 가격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건 양극재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그 2차 전지 인버스 ETF에 대해서 2차 전지 인버스 ETF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만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사실 KB자산운용에서 역방향과 정방향 모두 다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실제적으로 열어보니 순매수액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버스 ETF 쪽은 250억 원 정도 순매수가 잡혔고요. 그리고 정방향 쪽에는 한 3억 5천 정도 순매수가 잡힌 만큼 약 70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역방향 쪽으로 인버스 쪽으로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 그러한 좀 수급의 변화가 좀 느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의미가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포함된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이 10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양극재에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셀업체 3사, LG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고려 아연, 그리고 SK 아이 테크놀로지 10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거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양극재 쪽에서 리튬 가격, 그리고 니켈 가격의 하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판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살짝 피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좀 보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저는 장비율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다 같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뭐 음극재 쪽, 그리고 뭐 신소재 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쪽에서의 약간 고밸류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은 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고평가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나노신소재, 그리고 CNT 생산업체인 제이오 같은 경우, 그리고 장비업체 중에서 최근에 수주 이어지고 있는 뭐 하나기술, 그리고 3분기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한 에이프로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또 지켜보신다라면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와 장비주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 쫙 나열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전략 점검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볼 텐데요. LS네트워크스가 26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사주 처분은 이제 일반적인 자사주 처분과 좀 다르고요. 이제 이비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자사주 처분한다고 이제 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 교환사채 이비는 사실 다른 CB나 BW랑 좀 다른 게, 이비를 발행하려면은 이비를 인수한 사람한테 약간 담보 형식으로 그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주를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이비를 인수한 사람들에게 보통주를 갖다가 이제 매물을 내놨다, 이런 맥락에서 공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LS네트워크스는 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전력 부문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력 부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LS 그룹에 전력 그룹이 많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지난번에 뭐 상한가를 치기도 했는데 전력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소비재, 특별히 이제 프로스펙스라고 80년대 우리나라의 나이키랑 같이 이제 외국은 나이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프로스펙스가 있었는데 국제 상사. 근데 프로스펙스가 좀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LS 네트워크스가 지금 경영을 가져와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네트워크스는 이제 유통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LS 네트워크스는 이번에 이제 EB를 발행하면서 그 특이한 점은 이제 EB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사채입니다. 그 만기 이자율이나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자를 갖고 이제 LS 네트워크스의 교환 사채를 갖다 EB를 인수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이게 가치가 있느냐? LS 네트워크스에 이번에 EB를 인수하면 나중에 보통주를 전환했을 때 보통주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S 네트워크스가 이제 3,975원 나오는데 2년 뒤부터 이제 EB를 인수한 다음에 보통주를 전환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S 네트워크스가 EB를 갖다가 인수할 곳에 찾아가서 우리의 사업 구성을 설명하고 사업 구성을 설명한 다음에 충분히 주가가 2년 뒤에 50% 뭐 혹은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마 인수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LS 네트워크스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